네, 원소의 주기적 성질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온화 에너지를 주로 배울 건데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유효핵전화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의 주기적 성질을 봤죠. 그러니까 유효핵전화는 정의가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였죠. 그래서 양성자와 전자 사이의 인력을 전자와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방해하기 때문에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전화는 원래 핵이 갖고 있던 절대값의 핵전하량보다는 적게 느낀다. 이게 의미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효핵전화의 주기성을 봤었죠. 주기율표에서 같은 주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핵전화는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그렇죠? 양성자 개수가 늘어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아이들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유효핵전화가 크고 결국은 그래서 총 정리를 하면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고요. 주기율표 오른쪽에 있는 애들일수록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다. 이거는 우리가 배울 모든 내용 가운데 하나의 큰 맥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꼭 기억해 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도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을 우리가 정의할 때는 같은 원소가 그렇죠? 화학 결합을 하고 있을 때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반으로 나눈 값을 원자 반지름으로 했었는데 어쨌건 걔의 주기적 성질을 보면 같은 같은 세로줄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커지죠. 왜요? 전자 껍질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같은 가로줄인 같은 주기 원소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작아진다. 유핵전화가 커지기 때문에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힘이 세져서 원자핵과 전자가 서로 강하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원자핵으로 전자가 약간 쏠리게 되면서 원자 반지름 작아진다. 잊지 마세요. 그럼 저번 시간에는 이제 중성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을 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온이 될 때 얘네들이 반지름이 어떻게 될까? 중성 상태일 때보다 이온이 될 때 반지름이 커질까? 작아질까? 아니면 변화가 없을까? 이거를 알아볼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온은 두 종류가 있죠? 무슨 이온, 무슨 이온? 그렇죠? 양이온과 음이온. 그래서 중성 상태에 있던 원소가 화학 결합을 통해서 양이온이 되는 경우 또 음이온이 되는 경우에 따라서 반지름의 크기가 각각 달라요. 그럼 이제 양이온이 되는 경우부터 봅시다. 우리 지금 나온 이 화면의 그림이 누굴까요? 염화나트륨이죠. 누구? 소금. 우리가 늘 다루는 이온 결합의 대표적인 물질 소금이에요. 그럼 왼쪽에 지금 나트륨 있어요. 나트륨. 그렇죠? 그럼 나트륨은 이제 원자번호 11번이니까 전자가 몇 개예요? 11개예요. 11개. 그렇죠? 그럼 나트륨은 어떻게 돼요? 양이온이 돼요? 음이온이 돼요? 알다시피 나트륨은 양이온이 되었죠.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주기율표에서 나트륨 혹시 몇 쪽 원소인지 알아요? 그렇죠. 1쪽 원소였지. 1쪽 원소 이쪽에 있었잖아. 주기율표 왼쪽에 있었죠. 그래서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얘는 전자를 뺏기면서 양이온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염소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17번 몇 쪽이었는지 기억나니? 예, 17쪽이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요. 주기율표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트륨은 이제 전자가 중성 상태일 때 11개인데 걔의 전자 배치를 우리가 현대 원자 모양으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개잖아요. 기억날까? 1s2 그다음 2s2, 2p6, 3s1 이러면 11개 되니? 됐나요? 그럼 요거를 이제 위에 있는 요 보어 모형으로 해석을 해봅시다. 우리가 현대원자 모형에서 주양자 수는 보어에서 뭐랑 같은 개념이었어요? 전자 껍질이랑 같은 개념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주양자 수 1은 전자 껍질 첫 번째 전자 껍질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럼 1s에 전자 2개가 있다는 소리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있다는 소리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제 주양자 수 2가 지금 S가 있고 P가 있죠. 얘는 보어에서 무슨 껍질이었어요? K, L 껍질이었죠. 그럼 L 껍질에 전자가 총 몇 개 있다는 소리야? 8개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껍질에 3, 4, 5, 8개가 있죠. 이해하시죠? 다음에 주양자 수 3에는 3s 오비탈, 즉 KL, M 껍질이죠. M 껍질은 전자 몇 개? 1개.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제 이게 중성 상태지. 그럼 얘가 이제 이온으로 바뀌죠. 전자를 몇 개 뺏긴다고 알고 있어요? 1개를 뺏겨요. 그럼 1개를 뺏기면 얘들아 여기 위에 있는 보호 모형에서 보자. 그 하나 중에 누가 뺏기냐면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뺏겨요. 그럼 왜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뺏길까? 쉬운데. 11개의 전자 중에 왜 굳이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뺏기냐면 보면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는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멀죠. 그럼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11개 중에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가장 약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가 이제 저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 원자 모형으로 나타낸 거에서 3s에 있는 전자가
이제 염소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나트륨 안에서. 그러면 이제 이 위에 보호모에서 해석을 하면 지금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다시 말하면 현대에서 3s의 전자가 없어져요. 그럼 보호모형에서는 보니까 껍질 하나가 없어지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오른쪽처럼. 세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전자 하나가 다른 애한테 뺏겨버려. 그럼 세 번째 껍질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 껍질 수는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요? 중성 상태보다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현대원자 모양으로 지금 바뀐 전자 배치를 쓰면 1s2, 2s2, 2p6으로 되면서 전자 껍질이 중성 상태일 때는 3개였지만 이온이 되면서 2개로 줄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이온 반지름이 되면서 작아져요. 그래서 나트륨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온이 될 때는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뭐 하나 뺏기는 애들도 있고 이제 2개 뺏기는 애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건 양이온이 될 때는 제일 바깥 껍질에 자기 갖고 있던 전자를 다 뺏기게 돼요. 나트륨뿐만이 아니고 칼륨도 마찬가지고 칼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결국은 양이온이 되면서 제일 바깥 껍질이 사라지게 돼요. 결론은 양이온이 되면서 중성 상태일 때보다는 다 원자 반지름이 이온이 되면서 작아지는 게 특징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제 음이온의 경우를 봅시다. 음이온, 염소, 얘도 한번 전자 배치해볼까? 염소는 17번. 그럼 1s2, 2s2, 2pu, 3s2, 3p 오면 17 되니? 됐나요? 그럼 이걸 이제 보호 모형으로 대입을 해봅시다. K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여기가 지금 염소예요. 그럼 K 껍질에 전자 2개 있어요. 그 다음에 L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6개에서 8개. 보시면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요. 그 다음에 M 껍질에 전자 몇 개? 7개. 그래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있지. 여기까지 됐니? 그럼 이제 이게 중성 상태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전자가 나트륨으로부터 하나 넘어오죠. 그럼 넘어오면은 몇 개가 되겠어요? 17개에서 18개가 되겠지. 그러면 그 전자가 이제 어디로 배치가 될까? 보면은 앞에 지금 1s, 2s, 2p, 3s2 여기까지는 전자가 들어갈 공간이 있니 없니? 지금 1s2, 2s2, 2p6, 3s까지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겠어? 일단 3p에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디도 들어갈 수 있어요? 4S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3D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4P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비어있는 공간 중에 전자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그렇죠. 3P로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온이 되더라도 이온 상태가 되더라도 안정한 상태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안정한 상태가 가려고 하면은 비어있는 오비탈 중에 에너지가 가장 어떤 오비탈로 들어가야 돼? 전자가? 에너지가 가장 낮은 오비탈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1s부터 3s까지는 비어있지 않잖아. 가득 차서 못 들어가는 거고 뒤에 비어있는 오비탈 중에서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곳으로 전자가 들어가야 안정한 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쓰면은 1s2, 2s2, 2pu, 3s2, 3p6이 되겠죠. 아까는 3p5였는데 이제 3p로 전자 하나가 들어가서 6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지금 양이온과 다르게 양이온은 이온이 되면서 전자 껍질의 개수가 변화가 돼요. 중성 상태일 때보다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 껍질 수가 하나 없어져요. 음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 껍질 수 변하니 변하지 않니? 전자 껍질 수 변하지 않아요. 보시면 중성 상태의 염소도 전자 껍질 수 3개지만 염화이온도 전자 껍질 수 3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 껍질 수는 변하지는 않는데 이제 뭐 때문에 반지름 변화가 생기냐면 지금 3p 오비탈에 원래 전자가 5개였잖아요. 근데 전자 하나가 더 들어오면서 6개로 늘어났어. 그럼 전자가 늘어났잖아. 그럼 전자끼리에 뭐가 늘어날까? 반발력이 생기겠죠. 옆에 있는 전자를 밀어내는 힘이 세지겠지. 전자가 하나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하나가 적을 때보다 옆에 있는 전자끼리 밀어내는 힘이 더 세져 버리기 때문에 밀어내는 힘이 세져요. 그럼 서로 밀면 어떻게 되겠어?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면서 멀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음이온이 되는 경우는 중성 원자일 때보다 음이온이 되면서 원자 반지름이 이제 더 증가하는 거죠. 이온 반지름이 되면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양이온인 경우, 음이온인 경우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양이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양이온이든지 되면서 자기가 제일 바깥 껍질에 갖고 있었던 전자를 다 잃게 돼요. 다 잃게 되면서 전자 껍질 수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원자 상태일 때보다 이온 상태가 되면서 반지름은 줄어들지만 음이온 같은 경우는 염소랑 다 마찬가지로
음이온이 된다 하더라도 전자껍질 수가 변하지는 않아요. 전자껍질 수가 변하지는 않지만 전자가 더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자끼리의 반발력이 더 세져 버리는 거지. 그럼 전자끼리의 반발력이 세지면서 서로 더 밀치다 보니까 부피가 커짐으로 인해서 중성 상태일 때보다 음이온이 되면서 얘네들이 부피가 커짐으로 인한 이온 반지름이 커지는 거죠. 정리가 되나요? 봅시다. 이온 반지름의 주기적 성질. 양이온 반지름 같은 경우는 원자가 전자를 잃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 껍질 한 개를 어떻게 돼요? 한 개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의 원자 반지름보다 작아진다, 커진다? 작아진다. 양이온은 줄어들게 되는 거지. 이온이 되면서 반지름이. 그렇죠? 그다음 음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 껍질 수는 변하지 않죠. 그렇지만 원자과 전자를 어떻게 돼요? 얻게 되죠. 얻어서 전자 사이에 뭐가 증가해요? 전자 개수가 더 증가함으로 인해서 반발력 또한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서 전자 구름이 서로 커지게 돼서 원래 원자 반지름보다 커지게 되죠. 이제 그림을 보면 지금 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성 상태에서 190 피코미터였어요. 전자 껍질이 3개였기 때문에. 근데 이온 상태가 되면서 전자 껍질이 2개로 줄면서 95 피코미터로 줄어들게 되죠. 근데 이제 염소 같은 경우는 중성 상태일 때 79 피코미터였는데 전자 하나가 더 들어옴으로 인해서 반발력이 커져서 181 피코미터까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제 이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1번은 마그네슘과 칼슘의 반지름 비교고 그다음 2번은 염화이온과 칼륨이온의 반지름 비교. 보면 1번은 쉬워요. 일단 마그네슘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죠. 그 다음에 칼슘. 둘 다 이족 원소죠. 이족 원소. 그럼 이제 이족 원소인데 지금 아래로 갈수록 전자 껍질 수 어떻게 돼요? 늘어나지. 그렇죠? 마그네슘은 전자 껍질 수가 3개인데 칼슘은 4개예요. 그럼 누가 당연히 커요? 칼슘이 크겠죠. 1번은 쉬운데 이제 2번이 문제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문제풀이로 할 때 아마 시험지에 원자번호는 드릴 것 같으니까 원자번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 지금 이게 위첨자로 일단 바꿀게요. 염화이온과 칼륨, 양이온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얘네들을 현대원자 모양으로 좀 바꿔서 전자 배치를 해서 분석을 해주시면 좋아요. 일단 염소는 17번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일단 염소는 여기 있잖아. 근데 이제 이게 또 이온 상태인 거지. 그렇죠? 그리고 칼륨은 이쪽에 있어요. 이게 또 이온 상태야. 그 이온 상태일 때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나 보자. 일단 염소는 중성 상태에서 17번이니까 아까 했었죠. 앞에서 3s2, 3p5인데 그렇죠? 염화이온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1s2, 2s2, 2p6, 3s2, 3p6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염화이온 같은 경우는 양성자 몇 개? 17개. 그 다음에 전자 몇 개? 18개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칼륨 같은 경우 해보자. 칼륨은 19번이에요. 그럼 중성 상태일 때 1s2, 2s2, 2p6, 3s2, 3p6, 4s1이란 말이야. 됐나요? 그럼 이제 전자 하나 뺏기죠? 누구를 뺏긴다? 제일 바깥에 있는 애 날아간다. 그럼 얘는 1s2, 2s2, 2p6, 3s2, 3p6인 거죠. 됐나요? 그럼 이제 칼륨 양이온 같은 경우는 양성자 몇 개? 양성자 19개. 전자는 몇 개? 보면은 여기까지 10개, 18개. 봅시다. 비교할 수 있을까? 일단 우리가 반지름을 비교를 할 때는 뭐랑 뭐를 고려해야 한다 그랬어요. 전자 껍질 개수랑 유효 핵전화 비교해달라고 했었잖아.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 2가지. 그럼 먼저 전자 껍질 수부터 비교하자. 지금 염화, 이온 전자 껍질 수 몇 개? 1, 2, 3. 그렇죠? 3개, 3개. 그 다음에 칼륨 양이온은 1개, 2개, 3개. 전자 껍질 수 동일. 전자 껍질 수 동일. 그러면 이제 유액전화 관련해서 비교를 해줘야 되죠. 그럼 보더니 염화이온이나 칼륨 양이온이나 전자 개수는 동일해요. 근데 양성자 개수는 누가 많아요? 칼륨 양이온이 많죠. 양성자 개수가 많다는 소리는 핵전화 자체가 크다는 소리예요. 그 전자 껍질 개수도 동일해. 그리고 반발력을 뜻하는 전자의 개수도 동일해. 근데 양성자 수가 많아. 그럼 양성자 수가 많은 칼륨 양이온은 전자를 세게 잡아당길까 아니면 약하게 잡아당길까? 그렇죠. 세게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칼륨 양이온은 전자를 염화 음이온보다 세게 잡아당겨요. 그럼 칼륨 양이온은 염화 음이온보다 반지름이 작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칼륨 양이온은 양성자 개수가 더 많아서 전자 개수가 동일한 염화 이온보다 더 세게 잡아당김으로 인해서 반지름이 줄어든다.
문제를 풀 때 현대 원자 모형으로 배치를 해서 전자껍질수, 각 이온들의 전자껍질수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전자수랑 양성자수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다 고려를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답니다. 이제부터는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화 에너지 정의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의는 뭐냐면 바닥 상태에 있는 기체, 바닥 상태가 뭐였어요? 가장 안정한 상태의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는 중성 원자에서 전자 1몰이라는 건 알죠? 그렇죠? 한 개의 원자 안에서 전자 하나를 띄어낼 때는 에너지가 너무 작잖아. 그렇죠? 그런 에너지 값은 우리가 다루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1몰, 그러니까 1몰계의 원자, 그렇죠? 중성 상태의 1몰계 원자.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면 나트륨이 1몰계에서, 그렇지? 각각 1몰계에서 걔 갖고 있는 전자 하나를 띄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제 그 1몰계 중에 한 개만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중성 상태의 나트륨이 있죠. 그리고 얘는 안정한 상태예요. 그렇지? 그래서 바닥 상태를 띠고 있는 이 애한테 가서 얘가 갖고 있는 전자를 하나 뜯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개수가 1몰의 나트륨에서 각각의 한 개씩 전자를 빼면 1몰계의 전자를 빼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어쨌건 에너지가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이 전자라는 아이는 양성자랑 서로 인력으로 붙들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 전자를 떼어낼 때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지. 예를 들어 친구가 지우개를 갖고 있는데 내가 그 지우개를 이제 필요해서 빌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친구가 안 주려고 해. 그래서 지우개를 손으로 잡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지우개를 뺏어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를 줘야지만 뺏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상대방의 친구가 힘이 센 친구야. 그러면 그 걔가 갖고 있는 지우개 뺏을 때 에너지가 많이 들겠어요? 적게 들겠어요? 많이 들겠죠. 나도 많은 에너지를 가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야 뺏을 수 있지. 근데 만약에 그 상대방의 친구가 힘이 약한 친구야. 그래서 이렇게 약하게 지우개를 잡고 있어. 그럼 내가 그 지우개를 뺐을 때 에너지금을 조금만 들여도 뺏을 수 있겠죠. 뭐 얘가 적당하진 않지만 뭐 뺏고 뺏기는 일이 없도록 당연히 빌려줘야 되고 쓰면 감사하다고 그러고 당연히 돌려줘야 되죠. 이제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가 지우개를 잡은 힘, 그것처럼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도 힘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걔의 지우개를 뺏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원자핵에 이끌려져 있는 전자를 뺏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이제 이온화 에너지라고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방금 다 설명드렸어요. 그 원자 중에 이온화 에너지가 큰 애가 누굴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 비유적으로 아까 설명했을 때 지우개를 세게 붙들고 있는 친구한테 지우개 뺏기 힘들잖아. 에너지를 많이 줘야지만 뺏을 수 있는 것처럼 원자 중에서도 전자를 세게 잡아당기고 있는 원자들한테 가서 전자를 뺐을 때는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더 잘 끌어당기는 원자일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큰 거고, 전자를 약하게 끌어당기는 원자일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이온화 에너지라 그래서 이온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봤던 건 나트륨이죠. 나트륨은 어차피 이온이 될 때 양이온이 되죠. 그래서 전자를 뺏기게 되잖아요. 근데 음이온님 같은 경우는 이온화 에너지가 뭐냐? 우리가 음이온 하면 전자를 얻잖아요. 그럼 얻을 때 필요한 에너지 이게 아니라고요. 대표적으로 음이온 누구 알고 있어요? 염소 알고 있잖아요. 염소 전자 17개예요. 그렇지? 다 그리진 않을게요. 제 바깥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있고 이제 안에 10개의 전자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염소의 이온화 에너지는 뭐냐면, 원래 염소가 이온이 될 때는 바깥으로부터 전자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그거를 뜻하는 게 아니고, 이 염소가 지금 중성 상태예요. 17개 전자가 이제 놓여 있어요. 그럼 이 전자 중에서 하나의 전자를 뜯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양이온이 되건 음이온이 되건 상관없이 모든 원자들이 중성 상태일 때 걔가 갖고 있는 전자 중에 그 전자를 뜯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개념이 이온화 에너지라고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을 해석을 해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봅시다. 먼저 같은 가로줄, 같은 주기 원소부터 볼게요. 같은 주기 원소 중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 어떨까? 우리 맥을 생각해라. 주기율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액전화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다시 말하면 주기율표의 왼쪽보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큰 원자들이 배치되어 있다. 알고 있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원자들의 전자를 뺏는 게 쉽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원자들의 전자를 뺏기가 쉽겠어요?
그렇죠. 왼쪽에 있는 원자들의 전자들을 뺏기가 쉽겠죠. 왜냐하면 왼쪽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약한 원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우개를 약하게 붙들고 있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우개를 이제 빌려올 때, 뺐을 때 에너지를 적게 들여도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지우개를 세게 붙들고 있는 친구예요. 그럼 걔 지우개 뺐을 때 에너지 많이 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원자일수록 전자를 세게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 원자가 갖고 있는 전자를 뺐을 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세로줄을 해봅시다. 세로줄. 같은 족 원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커질까 작아질까? 이 경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여러 가지 변수들이 또 변해요. 무슨 변수들이 변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전자 껍질 개수가 많아져요. 그럼 전자 껍질 개수가 많아진다는 소리는 원자 핵으로부터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까지의 거리가 멀어져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끌어당겨지는 힘은 강해져요, 약해져요? 약해지죠. 뭐 그런 변수도 있고 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자 개수도 많아져요. 그렇죠? 껍질이 많아지면서 안쪽 껍질에 전자 개수도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가려막기 효과도 어쨌건 증가를 하겠죠. 근데 또 위에서 아래로 날아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하죠. 확. 수소는 1, 그 다음에 리튬은 3, 나트륨은 11,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건 양성자 개수도 증가한다는 소리예요. 양성자 개수가 증가해버리면 또 인력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예전에 설명을 했지만 어떤 요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영향을 줄 때는 그 여러 가지 변수 중에 누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을 하라 그랬었죠. 예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다이어트를 생각을 해볼게요. 또 다이어트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렇죠? 밤 양을 조절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찍 자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 뭐 음식 중에서 뭐 다이어트 관련 음식 있잖아요. 뭐 이런 거 팔던데, 그렇죠? 먹으면 뭐 살이 빠진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운동을 하는 걸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다 이제 그 영향을 줄 거란 말이에요. 다이어트를 할 때. 근데 그 중에 가장 크게 그냥 건강하지 않더라도 어쨌건 살만 빼기 위해서는 음식 조절에 가장 큰 영향을 주죠. 그렇죠?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도 음식량 줄이지 않으면은 다이어트가 좀 안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한 가지 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알아?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변수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쪽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겼잖아요. 껍질 수도 변하고 전자 수도 변하고 양성자 수도 변하죠. 그럼 이 셋 중에 가장 누가 크게 영향을 주냐? 살펴봤더니 누가 가장 크게 영향을 줬냐면 껍질 수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원자핵에서부터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까지 거리가 멀어진다가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더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멀어져서 힘이 약해지겠죠. 제일 바깥 껍질에 붙들려 있는 전자는. 그럼 이 전자 뺏기 쉬울까 어려울까? 그렇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껍질 수가 많아지면서 힘이 약해지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주기율표에서 전자 뺏기가 쉬워지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그림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리튬이랑 나트륨 다 일족 원소예요. 여기 그렇죠? 그럼 이제 리튬 같은 경우는 제일 바깥 껍질이 두 번째 껍질이고 여기 있는 전자를 얘가 지금 뺏으려고 엄청 힘을 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나트륨은 어떻게 돼요? 제일 바깥 껍질이 세 번째 껍질이고 훨씬 쉽게 되게 이 표정 봐. 그렇죠? 의기양양하게 되게 쉽게 간단하게 뺏는 표정이 보이지. 그래서 다시 결론을 내리자면 같은 주기율표에서 위에서 아래로 같은 족 원소인 경우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자 뺏기가 쉬워져요. 제일 바깥 껍질에.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지는 게 특징이에요. 정리합니다. 이온화 에너지 주기적 성질. 일단 같은 주기 원소, 같은 가로줄의 원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커진다. 유효액 전하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 뺏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 전자 뺐을 때 에너지 많이 든다. 같은 족에서는 주기율표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자 껍질 개수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양성자로부터 전자까지의 거리가 멀어짐으로 인해서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지는 경향성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작은 원소들이 배치가 된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걔가 갖고 있는 전자 뺏기 쉬워진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 작아진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의 세로축은 이온화 에너지이고 그 다음에 가로축은 이제 족에 따라서 배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주기 원소들은 같은 색깔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빨간 수연에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3주기 원소들이고
파란 선에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2주기 원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기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변하는지 또는 족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온화 에너지를 지금 분석을 할 건데 일단 지금 2주기 원소들은 3주기 원소들보다 어때요? 이온화 에너지가 다 큰 편이죠. 지금 파란색 애들이. 그 이유가 뭐였어요? 2주기 원소들은 전자껍질 개수가 2개. 3주기 원소들은 전자껍질 수가 3개. 그렇죠? 그래서 3주기 원소들이 원자핵으로부터 전자까지 거리가 멀어서 원자핵으로부터 전자까지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다. 그래서 3주기 원소들 뺐을 때 에너지 적게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2주기의 파란 선들보다는 3주기의 전자들을 뺏는 게 더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서 다 아래쪽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죠. 이해하시겠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비교하면 될까요? 같은 주기에서 성향을 보자. 지금 2주기 원소들만 한번 볼게요. 2주기 원소들 파란색. 지금 같은 주기에서 주기율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쵸? 족이 커지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온화 에너지가 대체적으로 커지는 경향성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 대체적으로 커지는 경향성 보인다. 우리 배웠잖아. 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액 전하가 커지기 때문에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원소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2족과 13족, 그 다음에 15족, 16족을 봅시다. 예외 현상이 나타나요. 대체적으로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데 2족에서 13족으로 갈 때 이온화 에너지가 갑자기 줄어들고 15족에서 16족으로 갈 때도 줄어들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지금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족과 13족을 베릴륨과 붕소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베릴륨은 원자번호 4번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 이제 전자 배치를 해볼게요. 오랜만에 보지. 1S에 2개, 2S에 2개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붕소는 원자번호 5번이니까 2P에도 전자 하나가 더 배치돼 있겠지. 됐나요? 그럼 이제 이온화 에너지야. 얘가 갖고 있는 전자를 뺏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인데 지금 베릴륨보다 붕소가 에너지가 더 적게 들어가는 거지.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이런 예외 현상이 나타나냐? 베릴륨의 전자는 어디 있는 전자를 뺏는데 필요한 에너지냐면 이온화 에너지가 ES에 있는 그쵸? 전자를 뺏는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이온화 에너지가. 근데 붕소는 어디에 있는 전자 뺏는데 필요한 에너지? EP에 있는 전자를 뺏는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우리 그때 에너지 준위 생각했었죠. 1S, 2S, EP였잖아. 보니까는 2S랑 EP 중에 누가 에너지 준위가 높아요? EP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높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EP에 있는 애가 더 ES에 있는 애보다 덜 안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ES에 있는 전자 뺏는 것보다 EP에 있는 전자 뺏기가 더 쉽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예외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어떤 오비탈에 전자가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다시 말하면 2족과 지금 13족의 차이점은 뭐냐면 2족 원소들은 s오비탈에 전자가 배치되어 있고 13족 원소들은 p오비탈에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데 ES가 EP보다 안정성이 더 크기 때문에 ES에 있는 전자를 뺏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ES에 있는 전자를 뺐을 때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EP보다. 그래서 이렇게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붕소가 베릴륨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이유는 어떤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뺐을 때 필요한 에너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이제 15족과 16족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오비탈에 전자가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예외 현상이 나타난 건데 질소랑 지금 산소를 비교해보자. 그럼 7개잖아요. 질소는. 그러면 1S, 2S, 2P에서 2, 4, 7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산소는 하나 더 많지. 2, 4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럼 이제 이온화 에너지를 할 텐데 지금 질소 같은 경우는 EP에 있는 전자를 하나 뺐는데 그 전자는 홀 전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는 EP에 있는 전자를 뺐긴 뺐는데 얘는 짝으로 있는 전자를 뺏는 거예요. 그럼 홀로 있을 때랑 짝으로 있을 때랑 누구 뺏기 더 쉬울까? 얘들아,
전자가 짝으로 서로 같이 한 공간에 있다는 소리는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잖아요. 그치? 서로 밀어내는 힘이 이미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짝으로 있는 애를 떼기가 더 쉽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홀로 있는 전자 뺐을 때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홀로 있을 때보다 짝으로 전자들이 쌍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전자끼리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더 뺏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합시다. 이온화 에너지가 같은 주기 원소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주기율표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커져요. 유해액 전하가 커지기 때문에 전자를 세게 잡아당기는 원자들이 배치돼 있어서. 그런데 예외로 2족과 13족, 15족에서 16족으로 갈 때는 이제 에너지가 줄어드는 구간이 나타난다. 그 이유는 오비탈의 영향 때문이다. 일단 2족과 13족 같은 경우는 2족 같은 경우는 s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뜯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지만 13족은 p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뜯어내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p오비탈이 오비탈의 안정성이 s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더 빼서 내기가 쉽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고 15족과 16족 같은 경우는 2p 오비탈에 있는 전자들이 쌍이냐 아니면 홀로 있는 전자를 뺏는 데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쌍으로 있는 경우가 더 뺏기 쉽기 때문에 16쪽에 있는 애들이 이온화 에너지가 작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프린트 2페이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상태에 있는 기체 상태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는 데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 뭐였어요? 그렇죠? 이온화 에너지.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은 같은 주기, 같은 가로줄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가 커져서? 그렇죠. 유효, 핵전하가 커져서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증가하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적으로 커지겠죠. 대체적으로. 그렇죠? 예외 구간 우리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같은 족, 같은 세로줄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건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전자 껍질수 축하하게 되죠. 그런 껍질이 많아지면서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사이의 인력이 감소하게 되죠. 인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작아지는 게 주기적 성질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그래프 다 해석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보면서 이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